LG. 수원은 잔디 수원은 뒤에 KT 야로 가야지. 그 KT KT. 였나? KT. 모르겠어요.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수원은 뒤에 야외 외야에 있는 잔디서울 가면 또 좋아. 거기 가면 고기 구워 먹는 데도 삼겹살 구워 먹는 데도 있고 그래. 텐트 치고. 맞아. 텐트는 못 치게 해. 시야 가린다고 이제는 텐트는 못 치게 하는데. 자, 헌법재판소의 기능. 맞아, 우리 이거를 서바이벌로 하고 일단 문학부터 합시다. 몇 시에 끝나요? 우리 12시 반. 오늘 조금 빨리 끝나요. 그래, 금방 근데 끝나. 오늘 진짜 축제 다 해온 줄 알아가지고. 네. 우리 시를 빨리 합시다. 자, 페이지는 우리 시 문학 페이지는 116이고요. 오늘은 시상의 전개 방식,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시선의 이동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노트 66페이지 꺼내 볼게요. 개념 노트 66페이지. 자, 시상 전개 방식. 시의 전개, 시상 전개 방식이란 게 뭐냐면, 자, 소설은 스토리가 있잖아.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그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인물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 돼. 근데 시는 소설보다 길이가 길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주로 뭘 얘기를 합니까? 어떤 순간에서의 이 시적 화자의 정서를 노래한다 그랬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적 화자가 계속 외롭네, 슬프네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시적 화자도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상의 전개 방식이다. 시가 어떻게 지금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니라는 거예요. 시를 짓기 위해서 착상이나 구상 혹은 사상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시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까 성기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그 감정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것인가 해서 시의 내용을 조직하는 겁니다. 우리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 구성을 하는데 시는 다양한 시상의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지 한번 잘 보자. 자, 그 다음에 시를 읽어 나가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라. 그럼 시상 전개 방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바뀌니? 말투가 바뀌냐? 혹은 시간이나 공간이 지금 바뀌고 있나? 혹은 상황이 변하나? 어떤 변화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시상 방식이 하나의 시에 여러 가지 시상 전개 방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더라. 근데 일반적으로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뀔 때는 항상 바뀐다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시에서는 친절하게 얘기해줘. 갑자기 접속사 그러나가 나와. 그러나라는 시가 접속사가 시에서 나오면 이 그러나를 두고 앞뒤로 시상이나 혹은 시적 화자의 정서가 바뀌구나. 방금 전까지 나 너무 힘들어. 지금 누구랑 헤어져가지고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나 밥도 못 먹으러 다가 그러나 세상에 여자가 걔 하나뿐은 아니지. 난 오늘도 다른 사랑을 내가 만나야겠어. 하면 방금 전까지 슬펐던 시상이 그 시적 화자의 태도가 그러나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다, 희망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시에서 만나면 뭔가 시상이 혹은 시적 화자의 태도가 바뀌었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시간의 흐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한다. 근데 당연히 시간의 순서대로 하면 순행이고요. 과거 해상을 해. 그러면 역행이다. 이 시는 아침, 점심, 저녁, 밤을 하루 동안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여운왕고조, 우리 백석 시인이 이 시에서 자주 나온다고 그랬지. 백석 시인이 고향이 이북이야. 그래서 이북, 근데 이 사람은 또 6.25 전쟁 이후에, 해방 이후에 월북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 사람의 시들이 다 금서가 됐다가 87년인가 88년 문민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그 잘생겼던 사람. 맞아 그 안에 잘생겼어. 잘생겼어. 요새새 얼굴처럼 생겼어. 그 사람 월북을 했어요? 월북이야. 그래, 잘생겼어. 진짜 요새였으면 완전 인기 폭발. 여기 있네. 사진만 탁 나온 게 없구나.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있네. 이 사람 얼굴.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광고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이것만 보자. 우리 여기 썸네일을 보자. 자, 썸네일에 보면, 자, 백석. 그때 머리 스타일만 바꿨으면 진짜 좋았을 것 그래, 이미 머리 짧게 머리가 지금 해가지고. 아빠처럼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 시대. 잘생겼어. 예쁘게 생겼어.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90 몇 년도에 죽었거든. 그래서 나중에 한
죽기 전에 사진도 북해 있을 때 사진도 공개된 게 있어. 거기서도 나이 들어서도 되게 점잖게 나이 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월부 가는 바람에 이 사람 시를 우리나라에서 읽으면 다 잡혀가야 돼. 다 간첩으로 잡혀가는 시대가 있었어. 그러다가 80년대 이후에 해금되면서 이 사람 시가 다 연구가 돼서 이 사람 시들은 웬만하면 지금 교과서에 다 나오고 있어. 왜냐면 한동안 못 읽었다가 이제 읽게 되니까 이 사람 시에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사람은 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썼던 시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어떤 내용을 많이 썼냐면 그래 너네가 일제강점기 전에는 우리 온 가족이 되게 행복했는데 일제 수단의 탄압 때문에 온 가족이 흩어졌어. 그랬던 그 옛날에 나의 고향이 그립구나 이런 내용이거든. 얘도 뭐냐면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였던 그때가 그립다는 내용입니다.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저녁술이라는 건 숟가락이야.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저녁 숟가락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 섬마다 밤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그때는 애들끼리 나오면 쥐잡이를 했나 봐. 명절에 애들이 모이면 숭굴막질 우리 숨바꼭질이 그때 한북 이북 사투리로 숭굴막질이래. 숨바꼭질하고 꼬리잡이 똑같아. 지금이랑 똑같아. 그때도 꼬리잡기 했어. 꼬리잡기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노름하고 말 타고 장가가는 노름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저녁 먹고 밤이 어두워졌어요. 밤이 깊어가는 집안의 엄매들은 엄마들끼리 아랫간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쌈방이 굴리고 바리깨 돌림하고 호박대기하고 뭔가 아이들끼리 노는 놀인가 봐. 제비손 구이손 하고 이렇게 화디에 사기방 등의 심지를 몇 번이나 돋구고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자 밤이 깊었는데 닭이 우니까 새벽이 된 거네요. 졸음이 오면 아랫목 싸움자리 싸움을 하며 희덕거리다 잠이 든다. 그래서 문창에 턱납새의 그림새가 치는 아침 시누이 동새들이 uk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로 샘문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 무의징객국을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즉 명절에 다 모여서 밤새도록 친척끼리 놀고 수다 떨고 다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자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먼 냄새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또 이 여자들은 부지런해. 여자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 준비하는 거야.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진짜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에 우리 삼촌들하고 숙모들 만약에 설 명절이 뭐냐 추석 명절이 4박 5일이잖아? 4박 5일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했어. 진짜 생각해도 소름이야. 지금 하라 그러면 못 될 것 같아. 너는 삼촌 집이나 큰아버지 집에 4박 5일 동안 잘 수 있을 것 같아? 못 잘 것 같지? 와, 그게 그 게임을 하는데 딱 삼촌이 이제 막 뭐하노 막 이러면서 막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사촌끼리 그냥 4박 5일 같이 있는 거야. 할머니 집 딱 하루 갔었는데. 집에 가고 싶지? 하루만 그거 핸드폰 사용 시간만 6시간이 할 것도 없잖아. 핸드폰만 하고. 그래. 본 시간은 1시간이고 게임 시간도 주말에 2시간이라서 총 해서 그럼 할머니 집에 가면 뭐 해야 돼? 게임을 해도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근데 질릴 줄 그래 맞아. 컴퓨터에 안 깔려요 게임이. 그 모르겠네요. 할아버지 게이밍 키보드 가지고 계신데 막 맨날 뉴스만 보고 그래가지고 진짜 할 일 없으면 이제 우리도 뭐 진짜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윷놀이도 하고 우리도 사촌들이랑은 그러니까 선생님 제일 뭘 많이 했냐면 사촌이랑 맨날 선생님 옛날 어렸을 때부터 학교놀이를 좋아했나 봐. 그렇게 학교놀이를 해가지고 애들을 공부를 시켰어. 학교놀이 시간 우리 사촌은 무슨 죄야? 큰 집에 와가지고 괜히 누나가 자꾸 언니하고 누나가 자꾸 뭘 학교놀이를 하재. 그리고 막 이름 쓰는 거 시키고 막 그랬어. 얼마나 우리 집에 오기 싫었겠어. 왜 그렇게 학교를 좋아해? 몰라. 돈을 받아서 자, 그 다음에 시상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기도 한다. 봄에는 어쩌고 저쩌고, 여름에는 어떠고, 가을에는 어떠고, 겨울이면 이거는 계절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도 시상이 전개되기도 한답니다. 즉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자, 이때는 우리 일제강점기거든. 한마디로 우리 오롯한 우리의 태양이니까 이건 우리나라겠지. 이제 광복이겠지. 언제 우리가 광복할 수 있을까?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36해가 지났다. 즉 우리 36년간 일제의 그걸 받았잖아. 그지? 해방이 됐다는 거야. 그러고 다시 우러러봤다는 얘기는 이제 드디어 광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대 흐름이죠. 그죠? 광복 전이었다가 이제 드디어 광복을 했어.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도 시상이 전가된다. 장소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텅 빈 운동장이었다가 걔네들이 이제 행사를 하고 농무라는 거 다 같이 이제 꽹가리 치고 하는 거야. 농사 끝나고 난 다음에 소주집에 들렀다가 장거리 갔다가 쇠전을 갔다가 도수장 앞에 왔다.
하면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사람은 공간 이동하지 않아. 사람은 가만히 서 있는데 사람의 시선이 바뀌는 거야. 처음에는 먼 거리에서 보다가 가까이 보다가 혹은 가까이 보다가 먼 거리를 보다가 그래서 보통 이게 전후하거나 상하거나 좌우일 수도 있고요. 멀거나 가깝거나 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먼 산에 있는 청운사였다. 그 청운사 옆에 낡은 기와집이 있는데 그 낡은 기와집에 산이요. 산에서 이제 봄눈 녹았어. 그 다음 느릅나무. 그 느릅나무 안에 청누루인데 여기 더 소름인 거 뭔지 알아? 맨 마지막에 시상이 청누루에 맑은 눈까지 가는 거야. 계속 줌을 당기는 거야. 저 멀리 먼 산에 청운사였다가 자 산이 자하산인데 다음에 그 청운사 안에는 느릅나무가 있거든. 줌을 당겨서 느릅나무가 됐어. 근데 느릅나무 앞에 또 청누루가 있다. 청누루 줌을 당겨서 그 줌을 더 당겨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 청누루에 맑은 눈알까지 이제 시상을 쭉 줌으로 당기는 거야. 근데 더 소름인 건 뭐야? 맞아, 그 눈 안에 구름을 보고 있어. 야 이건 얼마나 줌을 당겨야 저 먼 산에 있는 노루의 눈 아래 구름까지 보일 수 있는 거야. 줌을 얼마나 당겨야 되는 거야. 자 이거는 먼 거에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당기는 거지, 그지? 멀리 있는 것에서 가까이 있는 것으로 시상이 이동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안 하고 오늘은 68페이지까지구나. 8페이지까지. 다시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교과서인 대로 가볼게요. 중 1, 2호. 자,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떤 시상 전개. 우리 요거 하기 전에 우리 항상 요 본문 먼저 해볼게요. 우리 요 뒷페이지 한번 갈게요. 12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 시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자, 우리 시를 볼 때 시적 화자 빨리 찾아야 되고 시적 화자가 시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냐, 시적 화자가 어떤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는 그걸 봅시다. 지도에서 푸른 것을 바다라고 하였고 얼룩덜룩한 것을 육지라고 부르는 습관을 길러왔다. 자, 바다라는 게 나오고요. 육지가 나오는데요. 푸른 것이 있고 얼룩덜룩한 것이 있어. 그렇게 습관을 길러왔단다. 뭐뭐 했단다. 우리 요거는 어떤 말투인지 알아?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한다. 누구한테 말을 건네는 것 같잖아.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또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경이 있어 본 일이 없다는 저 하늘을 닮아서. 자, 그렇지. 하늘은 어떻게 국경이 있겠어. 그죠? 바다는 한결로 푸르고. 그지만 하늘하고 바다는 똑같이요. 비슷해요. 뭐가 없어요? 국경이 없대. 그런데 사람들은 땅만 국경을 막 가르는 거야. 그런데 육지는요. 석류 껍질처럼 어떤 표현 방법? 맞아요. 울긋불긋한 것은. 즉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 걔네들은 국경이 없어. 근데 육지는 석류 껍질처럼 울긋불긋한 것은 오로지 색채를 즐긴다는 단조한 이유가 아니란다. 오늘 펴보는 이 지도에는 이 지도는 사실 우리 다 보통 육지 지도죠. 그죠? 조선과 인도가 왜 이리 많으냐 뭔가 느낌이 왔을 거예요. 조선, 일본 식민지예요. 인도, 영국 식민지예요. 이 지도를 봤더니 이 식민지, 식민 통치받는 나라가 왜 이렇게 많니?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한탄하는 것 같네. 아, 도대체 이 국경이란 게 뭐길래 저놈의 힘센 나라들은 맨날 저렇게 땅 따먹게 하고 다 자기네 땅이라고 저러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겠지. 시방 나는 자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네요. 지금 옛날 말로 시방 지금 시방 나는데. 맞아. 순간 그런 생각했어요. 자 맞아 지금이 시방. 그거 저라네, 승원이. 승원이. 시방이라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맨날 애들이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네. 준호가 맨날 그럼 뭘로 바꿔야 돼? 시방을 뭘로 바꿔야 돼? 그 시 룸인 거야? 시드 룸인 거야? 근데 어쨌든 바뀌었. 다른 바꿔? 아니, 준호가 근데 방은 또 한자어고 시는 또 그거. 시는 우리말이거든. 네. 그지? 그럼 시. 시 아. 아까 저한테 돈 빌리고 맨날 안 가면 걔 있죠. 걔가 걔가 맨날 그거 가지고 욕해? 정말 유치하다 진짜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지, 그지? 준호. 진짜 수준이 좀 낮아. 그렇네 수준이 낮네. 준호가 계속 자기 상남자인 척 해가지고 상남자 제도 박아줬더니 제가 멋지대요. 뭐 그때 어떤 가위바위보를 말을 해서 했는데? 제가 이겼는데 어떤 말을 해줬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제가 이겼거든요. 어. 규칙 시간 기다리는데 어. 그래서 준호가 내가 이겼어 해서 제가 한 말이 남자는 어. 상대방이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긴 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준호가 감동받아가지고 야 너 너무 상도주의 했어? 존경하게 됐어.
준호의 선배가 돼. 아 너무 귀엽네. 약간 초등학생 정신 연령이네. 귀엽네. 그렇네. 자, 동그란 지구가 유성처럼 이것도 지구법이네요. 화려히 떨어져 갈 날을 생각하는 외로움이 있다. 헉, 얘 갑자기 무슨 말이야? 지구가 뭔가 파괴될 것 같다는 거 아니야? 즉 한마디로 세계가 지금 왠지 뭔가 핵폭탄이나 뭔가로 다 날아갈 것 같은 것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지, 그지? 네, 즉 세계가 평화롭지 못하고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슬퍼하는 마음이다. 도시 이거는 이러니 저러니 할 것 없이 그래 근데 너네 왜 이렇게 맨날 싸우냐 땅에다가 국경 갈라가면서. 근데 사실은 지구는 그냥 애초에 푸른색 아니니? 하늘하고 바다처럼 푸른 석류 아니겠니? 근데 너네는 왜 이거 너네 땅이라 그러고 있니? 즉 지구는 원래 하나의 공동체였다, 지구촌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 한마디로 식민지의 입장에서 그 나라 강대국에 대한 뭔가 돌려 깍인 거지, 그지? 돌려 깍인 거지. 근데 이 시는 사실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신거네. 고민해볼 만한 거네. 도대체 이 뭐라고, 어차피 다 지구인인데 그게 뭐라고 맨날 이스라엘 이러면 자네들끼리 싸우고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나도 왜 전쟁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지? 자, 여기 시 표면에 시적 화자는 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가 여기 나와 있죠, 그지? 시적 화자는 시 표면에 드러나 있습니까? 드러나 있지 않아요. 드러나 있습니다. 아까 나가 나왔어요. 자, 아까 푸른 거는요, 바다도 푸르고 하나를 풀었어. 근데 뭐가 육지만 석류 껍질처럼 울긋불긋했대. 그럼 푸른 것은 아닌 것은 육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얼룩덜룩하고 울긋불긋한 게 뭐였어? 푸르지 않은 육지였지. 그 다음에 지구법이 사용된 거, 육지가 석류 껍질처럼 울긋불긋한 것은 요 행이랑 시행을 써야 했으면 그 행을 다 써야 돼. 동그란 지구가 유성처럼 화려하게 떨어진다. 요거 행을 한 줄을 다 끌어다가 쓰면 됩니다. 그치? 근데 옮겨오면 돼. 너네 줄 쳐서 옮기면 돼. 자, 1번의 의미, 조선과 인도가 왜 이리 많느냐?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가 왜 이렇게 많냐 이 말이겠지? 자, 지구가 유성처럼 화려히 떨어져 갈 날을 생각한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지구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대? 외로움이 있대요. 육지는 바다와 달리 국경이 있었던 적이 없다. 아니죠. 바다하고 하늘이 국경이 있었던 적이 없는 거고요. 푸른 것과 얼룩덜룩한 것이 대비지. 푸른 것은 하늘과 바다야. 국경이 없어. 얼룩덜룩한 건 땅이야. 국경이 있어.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시각적 묘사와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 여기 앞에 거 한번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116페이지 조용히 풀어. 답만 적어봐. 말하지 말고.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게 지금 시상 전개가 어떻게 하고 있니? 아까 선생님 설명해줬지, 그지? 어떻게 하고 있다고? 116페이지. 자, 공간의 이동 아닙니다. 얘가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이 공간 저 공간 날아가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도 알 수가 없네요. 아까 우리 뭐라 그랬단다? 왔단다. 아니란다. 하고 화자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쭉쭉쭉쭉 갈게요. 뒷페이지 여기 122페이지 시 한번 볼게요. 이 시도 시적 화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표면에 드러나는지 그렇지 않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 시가 좀 어려워. 선생님 이 시는 읽을 때마다 약간 좀 느낌이 안 와. 뭔가 확 안 그려져. 자, 목련이 도착했다. 자, 이 목련이 사실 뭘 말하는 거냐면 전차를 상징하는 거였거든. 한전, 한국전력, 부산지사, 전차, 기지터. 옛날에 전차가 있었던 기지의 터입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전차가 안 다니잖아. 전차란 건 우리 땅으로 다니는 전차잖아. 우리 일제강점기 때나 옛날에 있었던 전차. 꽃들이 조금 일찍 봄나들이를 나왔다. 나도 꽃 따라 나들이나 나갈까? 자, 목련빛 봄에 전차 기지터. 아직까지 이 목련은 여기서는 지금 전차라고 할 수는 없고 실제 목련인 거네요. 그러면 목련빛 봄에 거의 한 4월이네요. 지금 옛날에 전차가 있었던 기지터 앞까지 놀러를 왔대요. 심하게 앓고 난 뒤에 여기 나가 바로 나왔네요. 나도 꽃 따라 나들이 갈까? 시적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 있는 나네요. 심하게 앓고 난 뒤 머릿속처럼 어머처럼 이것도 지규네요. 그지? 공통적으로 지규의 표현 방법이 가하고 나한테 쓰여져 있네요. 근데 꽃들이 조금씩 봄나들이 왔대. 야, 꽃이 나들이 할 수 있어? 이거 어떤 표현 방법일까? 꽃들이 봄나들이 했어? 맞아요. 의인이네요. 나도 꽃 따라 나들이나 나갈까? 심하게 앓고 난 뒤 머릿속에 머릿속처럼 맑게 갠 하늘 아래 전차 구경 와서 아주 뿌리를 내렸다는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겠지. 자, 갑자기 과거 해석을 합니다. 엄마 아빠도 아 예전에 여기에 자기들 지금 이제 현재 그 전차 터에 놀러 왔는데 자기 엄마 아빠 옛날에 전차 구경하러 왔다가 여기 터를 잡았대. 여기 부산이거든. 원래는 외지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엄마 아빠가 여기서 그래서 터를 잡았대. 꼬냥산 활짝 펴든 며느리 따라 구경 오신 할아버지도 그랬겠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다 뭐야 여기에도 다 왔었겠지 하고 현재 이 사람이 놀러와서 과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코일처럼 감기는 햇살. 이거는 그림 그려볼 수 있겠다. 이 나무에 이렇게 있지. 나뭇가지에 마치 햇살이 이렇게 코일처럼. 우리 코일 하니까 뭐 생각나고? 전차 코일 생각하는 거지, 그지? 코일처럼 감기는 햇살. 저 햇살을 따라가면 나무 어딘가에 숨은 전동기가 보일런지 모릅니다. 지금은 다 전차가 없어졌어요. 근데 자기 다 떠올리는 거야.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전차 바퀴 기념물 하나만 달랑 남은 전자기지터. 상징물이 남아있네. 옛날 여기 이제 전자기지터였습니다. 하고 전차에 있었던 상징물 전자바퀴가 있대. 레일은 사라졌어도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레일을 따라 바퀴를 굴리는 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 뭐뭐 할런지도 모른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보면 그랬겠지. 추측이지, 그지? 할아버지도 그랬겠지. 추측이지. 뭐뭐 일런지도 모른다. 추측하고 있지. 지난밤 내리치던 천둥번개도 짜릿짜릿 저 코일을 따라가서 동력을 얻진 않았는지. 한 냥, 두 냥, 목련이 떠나갔는지. 꽃이 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꽃들이 전차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든다. 의인이네요. 저 꽃전차를 따라가면 어머니, 아버지, 신혼 첫 밤을 보내신 동네 온천이 나온다. 그래, 옛날에 신혼여행 동네 온천 많이 갔거든. 아직도 지금 동네 온천에 허심청이라고 유명한 온천이 있어. 이 뭔 내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야. 이 얘기를 쭉 정리하자면 목련을 따라서 얘가 나들이를 간다. 어딜 나들이 갔냐면 옛날에 전차가 있었다는 부산의 한전의 전차 기지터에 갔어. 거기 가서 옛날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여기서 터를 잡았어. 아빠 엄마 아빠가 여기에 전차를 보러 왔다가 여기 자리 잡았다고 했지. 이게 이 시의 핵심이야. 그러면서 목련을 보면서 우리 가족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됐네를 떠올려 보는 거야. 그게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목련이 피는 것부터 어디까지? 지는 것까지. 그지?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겠네. 그죠? 자, 화자가 있는 곳으로 목련이 개화한 장소를 찾아서 사어절로 쓰면 어디 왔는데요? 한전, 부산, 지사, 전차, 기지터, 합. 앞에 지금 화자가 있습니다. 화자가 봄나들이를 하며 떠올리는 인물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네. 그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지금까지는 전차가 운영 안 되고 있지. 화자가 엄마 아버지와 함께 봄나들이를 한 게 아니야. 옛날에 왔겠지. 자기는 지금 혼자 왔어요. 떠올리는 거야. 자, 일행은 목련이 도착했다 핀 거고요. 목련이 떠나간 건 뒷모습입니다. 목련을 뭐에 비유해서 아까 얘기했죠. 이게 전차입니다. 옛날에는 전차가 있었다가 지금은 전차가 사라졌지만 그 속에서 우리 가족의 어떤 역사가 다 보입니다. 얘는 어떤 흐름이야? 꽃이 피고 지는 거니까 시간의 흐름. 우리 한양 두냥 할 때 우리 기차 셀 때는 한양 두냥 이렇게 세거든. 정답이 디귿이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또 쭉쭉 넘어가면 117페이지 이거 빈칸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자, 기억에서는 목련이 도착한 건 목련이 핀 모습, 한양 두냥 목련이 떠나가는 건 목련이 진 모습. 그러니까 이건 무엇의 흐름에 따라라고요? 자연의 흐름, 시간의 흐름이다. 그다음에 우리 문법으로 쭉쭉 갈게요. 우리 문법 지금 어렵잖아. 근데 이제 반복하면 또 나아질 수 있으니까 문법은 쭉쭉쭉 하면 132페이지 형태에 관한 거. 이거 어려워. 이거 너네 되게 어려워. 맞춤법인데 되게 어려워. 그래. 265부터 273페이지까지. 이건 때문에 막 못 사는. 그래.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265페이지. 그래, 보자. 천천히 보자. 265페이지. 30분. 자, 형태에 관한 거. 준비한 체력이 전부 다 소진됐어요. 충전. 집에 가고 싶다. 나 정말 죽겠다. 너네 집짓거려서. 너무 귀여워. 눕고 싶지.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집을 이렇게 눕고 싶지. 그지? 집이고 저기. 그래. 친구랑 영화 보러 가야 돼서. 너 뭐 보기로 했어? 저 미션 임파서블. 누구 봤다던데 재밌다던데. 여기서 누워서 자고 싶어. 근데
근데 야 내가 늘 제가 얘기잖아. 물어가지고 안 보였어도 나는 우리 신랑이 맨날 집에서 이제 퇴근하고 주말에 있으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뭐 유튜브 보거든. 내가 우리 신랑한테 맨날 뭐라는 줄 알아? 자기야 그거 나중에 자기 반신불구돼가지고 나중에 요양원 가면 거의 한 죽기 전까지 20년을 그러고 살 건데 그때 가면 너무 아프대요. 안 아파. 다 마약성 진통제 다 놔줘. 그럼 마약성 진통제 맞고 계속 유튜브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면 제 돼. 이모할머니가 너무 제 좋아? 이모할머니가 요양병원 가셔가지고 알아요. 그래. 응? 그리고 가만히 되게 누워가지고 아프다는. 그치 아프지. 그 진통제 이제 처방을 내가 안 받겠다고 할 수 있어. 왜냐면 마약 성분 진통제를 받으면 거의 환각 상태로 있는 거야. 제정신으로 안 있는 거야. 내 상태 내가 아닌 건 거야. 근데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약의 그 진통제는 다 마약 성분이거든. 근데 기파할 때는 평소보다 4시간 일찍 그렇겠네. 근데 원래 초등관에서는 12시에 칼퇴였었는데 야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초등학생 아니야. 아홉 시 잊어버려. 반부터였어요. 그래. 자 일단 봅시다. 첫 번째 형태에 관한 거. 어간과 어미 이거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다. 어간은 뭐라 그랬다? 우리 용언에서 용언이란 건 뭔데요? 활용을 하는 거. 활용하는 건 뭔데? 동사랑 형용사. 동사랑 형용사는 형태가 변하잖아. 그지? 그래서 먹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는 먹다라는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먹고, 먹으니, 먹어서 쓴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안 바뀌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어간이라고 하고요. 뒤에서 계속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형태에서는요 반드시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해서 적는다는 얘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라는 얘기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고 어법에 맞게. 즉 얘가 먹어서 먹으니 얘는 지금 어간과 어미를 구별 안 해서 적는 거야.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어간 먹은 먹 그다음에 어미는 어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고 어떻게 어법에 맞게 적어야 된다. 그다음에 종결형에서는 반드시 종결형 이거 몇 페이지냐면 265페이지. 뭐뭐 했는데요, 아닌데요, 오로 소리 나지만 우리는 요로 소리 나지만 반드시 종결형은 오라고 써야 되고요. 연결형은 이요가 맞습니다. 이거는 사과요, 저건 딸기다 할 때 사과요는 요라고 쓰는 거야. 근데 종결형은 무조건 오, 요로 소리 나더라도. 그 다음에 뒤에 덧붙이는 조사는 요로 적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해요체는 반말이라 그랬다. 아닌데요 할 때 이거 아닌데 에다가 요를 붙인 거 얘는 조사야. 이 조사는 요를 쓰는 거야. 그런데 요, 맞는데 요, 싫은데 요 붙이는 건 다 조사입니다. 어미가 아닌 거야. 뭐가 어미인데요? 이것은 사과이요, 그지? 아니다. 뭐지? 얘가 생각이 안 나지? 저것이요. 이것이요 할 때 발음은 이것이요로 발음하지만 종결할 때는 이요일 때는 무조건 오로 적어줘야 된다. 요로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해서 하나의 단어가 됐는데 들다에다가 나다랑 그러면 드러나다. 근데 이게 들다라는 의미가 안 사라져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얘는 걔의 원형을 밝히면 안 되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근데 이제 늘어나다는 늘다랑 나다 늘다가 얘 이 뜻이 사라져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얘의 어미의 뜻이 사라져 있으면 어떻게? 얘가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고 그것을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겁니다. 규칙은 똑같아. 어떤 거 합성을 했는데 합성했을 때 원래 기본 의미가 그대로 사라져 있으면 원형을 밝혀졌고 그 기본 의미가 사라져 있지 않아. 자, 예를 들면 그럴 때는 뭐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발음 나는 대로요. 여기 나와 있네요. 종결형은요. 이것은 부산이요 할 때 종결형은 오. 난 보조사 서울요 아니요 부산 아니고 서울요 할 때 이요는 조사입니다. 조사는 요를 쓰고요. 연결형일 때는 이것은 들판이요 저것은 하늘이요 종결은 이요 연결형은 이요. 그다음에 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페이지에 여기 나와 있네. 이게 좀 해보자. 그래 다 해보자. 그래도 지금 이해 안 됐어. 못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못해요. 근데 이거가 내가 가면 되지. 그치. 근데 이거 지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근데 저거 저희 오늘 그럼 서바이벌을 하지 말고 이것만 하면 돼요. 아니. 제가 저거를 모르고서 평범히 잘 살아. 그럼 너네 다음 시간 다 틀려 그러면. 너네 다 같이 재시험일 수 있어. 자,
용언의 활용, 이건 원칙만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용언을 활용할 때도 용언의 원래 어간이 있는데 그 어간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봐봐. 갈다, 우리 밭을 갈다야. 밭을 갈다는 활용을 할 때 밭을 갈니? 라고 안 하고 리을이 탈락돼요. 그지? 어지다. 너 참 되게 어지구나 할 때 너 되게 어지니? 넌 어진 사람이 할 때 리을이 탈락돼요. 이렇게 원래 어간은 갈다, 어지다에 리을이 들어가 있지만 활용을 하면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더라는 걸 알면 돼. 이건 리을 탈락이에요. 그다음에 시옷이 또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줄을 긋다 하는데 우리 줄을 그어라 할 때는 시옷이 탈락됐잖아. 그지? 그다음에 낫다, 병이 낫다 할 때 병이 나아 할 때 탈락됐지. 이렇게 어간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고 기억하면 돼. 얘는 시옷 탈락이야. 그다음에 희가 줄을 때가 있어. 그렇다는 그러하다야. 그지? 그러니는 히읗이 다 탈락이 돼요. 하얗다는 하얀이 다 탈락해. 하얗다, 파랗다, 노랗다 할 때 히읗은 활용할 때 히읗이 다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히읗이 줄었어요 라고 이해하면 돼. 저렇게 쓰는지 몰랐어. 그치, 탈락되는지 몰랐지. 그지? 그 기본형. 하얀이가. 맞아요. 그래서 다 히읗이 탈락돼. 기본형이 하얗다, 파랗다니까. 그 다음에 또 푸다도 선생님 그때 하다 자꾸 이게 똥 푸다밖에 생각이 안 나. 자, 푸다도 우리 똥을 푸다란 말이야. 근데 얘를 어랑 결합하면 똥을 푸어가 안 되고 똥을 퍼가 돼. 즉 우가 탈락이 됩니다. 똥을 푸었다가 아니고 똥을 펐다야 우가 탈락됩니다. 그다음에 끄다, 꺼, 담그다, 담가. 그래서 너네가 김치를 담그었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김치를 담갔다라고 해야 돼. 으가 탈락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걷다도 이제 이런 경우는 봐봐. 자, 걷다도 땅을 걷다 가자 있잖아. 그럴 땐 얘는 디귿이 걸어 할 때는 바뀌어. 리을로 바뀌어. 근데 뭘로 바뀌는지 외울 필요 없어요. 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면 이해하면 돼. 그다음에 묻다는요. 야, 묻다는 두 가지가 있다. 에스크가 있고 땅에다가 묻는 경우가 있어. 에스크일 경우에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 근데 땅에다가 묻어 할 때는 땅에다가 물어가 아니고 땅에다 묻어지. 걔는 규칙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땅에다가 묻다 할 때는 우리 물어가 바뀌어 앉고요. 땅에다가 묻다, 땅에 묻어서 땅에 묻으니 땅에 묻었다. 맞지? 근데 우리 에스크일 때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더라. 근데 너네는 사실 이 규칙 모르고도 너무 문법을 잘 알지. 근데 만약 외국 사람은 한때 이 묻다를 활용하라 그러면 당연히 묻다, 묻어, 묻으니, 묻어서 그렇게 되겠지. 우리는 당연히 물어서 물어봐야지 해야지 묻어봐야지라고 안 하잖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지.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그래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바뀌거나 탈락되거나 교환되는 게 있다더라를 알면 돼. 근데 이 규칙을 알고는 우리가 절대 활용 안 하지.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지. 자, 굽다도요. 비읍이 탈락됐어요. 아름답다도 활용할 때 구버가 아니잖아. 아름다버 아니잖아. 비읍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덥다도 덥어 아니고요. 근데 우리 경상도에서는 아이고 덥어라 그래.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이 비읍이 아직 살아있는 거야. 옛날에는 사실 규칙으로 활용했을 거야. 옛날에는 더분이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아이고 덥어라, 아이고 씹어라 이렇게 비읍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옛날에 고어 아마 중세 국어에서는 그렇게 됐다가 점점점 탈락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되게 사투리도 연구를 많이 하면 좋은 게 사투리가 옛날 고어의 근원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아직도 버릇이 뭐냐면 우리 딸한테 너 추워? 추우니? 이렇게 안 하고 선생님 추워란 말 안 하고 선생님도 자꾸 춥다, 춥다, 덥다 이런 말 많이 더워 이렇게 안 해. 덥다. 왜 이렇게 덥다. 더워라고 하긴 한데 우리 애가 춥다 이렇게 표현 더 쓰는 것 같아. 약간. 그것도 많이 쓰는데. 자, 그 다음에 요렇다라는 걸 알면 되고요. 그러고 73페이지. 이거 쭉 해야 돼. 자, 이제부터 이거가 이제 문제에 나와. 이걸 알아야 돼. 자, 우리 이제 이거를 새로운 단어를 만들 겁니다. 전미사가 붙여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그럼 그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그 새로운 단어를 어떻게 표기하느냐가 이제 학자들의 고민일 거 아니야. 우리 길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명사형을 만들 거야. 그럼 길이가 돼요. 근데 이 길이를 왜 표기를 길이라고 안 해? 왜 먹이라고 안 할까? 자, 이렇게 이나 음을 붙여가지고 명사형으로 되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니까 어떻게 적어야 돼? 원래 길다라는 뜻, 깊다라는 뜻, 높다라는 거 이 그대로 해서 소리 나는 대로 높이, 깊이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얘 원형을 밝혀서 적을 겁니다. 그래서 걸음, 밑음, 얼음 이렇게 어법에 맞게 적을 겁니다. 어떤 경우? 이나 음이 붙여서 명사형으로 된 경우. 그런데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거라고 하더라도 어간의 뜻과 멀어진 애들이 있어. 원래 뜻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걸다가 걸음할 때 우리 한 걸음 두 걸음 할 때는 걸음이 맞다? 근데 우리 비료의 걸음은 한 걸음 두 걸음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럴 때는 뭐라고 적는 거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근데 원래는 이 걸다가 걸걸하다 건더기가 있다가 걸다야. 근데 원래 그 걸다의 의미가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걸음은 발음나는 대로 적는다. 원형을 밝게 적는 게 아니다. 얼음도 마찬가지야. 얼음은 이 얼음 말고 얼음은 얼다라는 뜻이 살려져 있으니까 얼음은 얼다라는 뜻이 그대로 살려져 있으니까 뭐라고 안 적는다? 얼음이라고 안 적는다. 근데 노름은 원래 놀다긴 한데 원래 놀다에서 어려서 좀 거리가 멀어진 거야. 이제 도박이 된 거야. 이제 노름하다. 그래서 얘는 놀다라는 의미에서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원형을 밝게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는 재밌는 거야. 재밌잖아. 이하고 말고 다른 단어 가지고 명사형을 만들었어. 그래서 무덤도 원래 묻다에다가 엄이라는 전미사를 모은 거야. 예. 마중도 맞이하다에다가 웅이라는 접사가 있어. 너네가 명사형 만드는 게 하고 이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엄과 웅과 애하고 어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전미사입니다. 옛날에 묻엄이라고 했던 거. 그랬을 수 있지. 묻엄이라고 했을 수 있지. 근데 이제 거기서 이거는 발음하기 너무 어렵네. 아마 이건 그래서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묻엄이라고 하면 이거 정말 느낌이 안 오네 해서 그냥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어. 맞아. 네가 옛날에는 묻엄이었을 거야. 됐지? 자주도 잤다. 우리 잤다. 작게 우리 진짜. 비가 내린다 할 때 너무 무거운 거야. 참아도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참이야. 붙어도 사실 붙는 거야. 붙어서. 뭐부터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붙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붙다에다가 어라는 접수를 집어넣고. 이제 요거는 재밌지. 요거는 좀 알아두면 나중에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용언에다가 이나 희가 붙어서 이제 부사가 돼요. 부사가 돼도 이거는 발음 나는데 적으면 안 되고 원형을 밝혀서 같이라고 적거나 굳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이나 희는 원형을 밝혀가지고 발음 나는데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그 다음에 전미사가 붙어서 이가 붙어서 됐다.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명사는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발음난 대로 안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간간히 간이라고 안 적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만 붙이는 거야. 낱낱이 샅샅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너희가 소리 나는 데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서 적는 거고요. 야 고랑도 봐봐. 골에다가 앙 접사 붙인 거야. 골짜기 골에다가. 야 앙은 왜 들어온 그 다음에 꼬락선이도 네 꼴이 참 웃기다 할 때 그 꼴이야. 거기다가 악선이라는 접사를 좀 넣은 거야. 그다음에 얘도 박이잖아. 우리 박을 쪼개가지고 파가지고 쓴 게 바가지잖아. 이 박에다가 아지를 쓴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다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요?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까 이하고 음은 보통 원형을 밝혀 적는데 그 이외에는 웬만하면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줍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 우리 문제 풀어서 한번 해보자. 내가 어떤 느낌? 엄청난 내용이지. 그래 이거 없네. 자 한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기를 올바르게 찾아보자는 얘기야. 자, 1번에서는 뭐가 표기가 틀렸을 것 같아? 자, 이하고 음이 붙어가지고 명사로 됐거나, 그지?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얘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1번에서 소리 나는 대로 적어 있는 게 있어. 즉 뭐가? 그는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뭔가 우리 깊이하다 할 때 그 깊이가 아니야. 그럼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고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얘기는 깊다에다가 이를 붙일 거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2번에는 뭘 틀렸어? 뭐가 틀렸어? 맞아요. 얘도 달을 맞이하는 거야. 그 이니까 얘도 원래 원형을 밝혀서 맞이하다 할 때 맞이니까 이가 붙어서 생기는 단어는 원래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맞아요. 3번은 굳이도 부사가 됐습니다. 이를 붙여서 부사가 된 거는 원래 원형을 밝혀서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도 뭘 고쳐야 돼? 맞아요. 우리 익숙하게 들었다 할 때 익이야. 그 다음에 희를 붙인 거야. 이나 희가 들어가서 부사가 만들어지는 건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된다. 자, 근데 5번은 뭘 고쳐야 돼? 맞아요. 근데 얘는 원래 원형에서 뜻이 멀어졌다 그래서 놀다에다가 음을 붙이긴 했지만 근데 이제 이게 도박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다라는 의미의 어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다. 그 다음에 2번에 자, 이것도 너무 쉽다. 1번에는 뭐 고쳐주면 좋을까? 맞아요. 입에다가 이 이외에 접사가 붙었어. 얘는 아리가 붙은 거잖아. 입에다가 아리가 붙었어. 이 이외에 이나 이외에 다른 접사가 붙으면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이파리. 그다음에 2번은
줄줄. 그래. 얘도 우리가 들어간 거야. 줄에다가 우리잖아. 그지? 그럼 얘는 줄줄이. 줄줄이 맞는 거 아니야? 줄이가 아니라 줄이야. 맞아. 줄줄. 얘는 이가 붙었으니까 얘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지. 맞네. 얘는 이가 붙었으니까 원형을 밝혀서 줄이라고 해야 되고 3번은 얘도 이니까 그대로 밝혀서 적어야 되네. 사치 이나 들어가면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발음 난 대로 적으면 안 되고 아리는 이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그치. 얘는 웅이기 때문에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다. 얘는 이가 붙었기 때문에 틈에다가 이만 붙여준다. 이가 붙어있는 건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고 원형을 밝혀서 적어준다. 그래도 이거 3번 문제 보니까 너무 쉬워 보이는. 그래 요거까진 괜찮지. 자 그럼 요건 너네가 아니까 1번은 정답 뭘 것 같아? 첫 번째 맞아요. 일찍. 어렴풋. 그치. 어렴풋에다가 이를 붙어. 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해지거나 부사가 되면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니까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3번도 해주 이. 그 다음에 4번도 깨끗에다가 이를 붙였어. 그치? 자, 이를 붙이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고요. 원형을 밝혀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는 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는 아직 선생님이 안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사이소리 현상은 뭐냐면 한자 합성어를 할 때 하나는 우순 우리말이 들어가 있어서 합성어 할 때 음가가 더해지는 경우는 되게 중요한 건데 요거만 딱 해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사이소리라는 거 합성어가 일어날 때 자 우리 나루에다가 배를 더해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볼게요. 나루배가 됐어. 그런데 그래 맞아. 발음이 더해졌어. 나루배가 되는 거. 나루배가 된 거. 요걸 사이소리 현상이라 그러거든. 그런데 한자어의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시옷을 안 적어요. 그런데 6개만 예외가 있어. 숫자는 만약에 사이시옷 안 적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수학할 때 수야. 그럼 얘는 수자가 돼. 이 수자가 가가지고 이 수자가 뭐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만 6개만 예외로 한자어일 때 우리 사이소리 집어넣지 않으면 너네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를걸? 이 6개만 예외인 거야. 그럼 6개 빼고는 시옷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가는 창고고요. 새빵은 전세 주는 거야. 숫자는 숫자야. 차가는 차 주차장. 그 다음에 퇴가는 걸음 두는데. 그 다음에 횟수는 몇 번, 2번 하는 거. 그지? 이것도 외워야 되죠. 그치 6개는 외워야 돼. 내신 때 외우면 돼. 자 우리 횟수는 시옷 넣는 게 맞고요. 회수하는 거는 횟수가 아니지. 자 우리 내과는 시옷 치과하고 내과 시옷 있어 없어? 없지. 없는 게 맞습니다. 이 6개 안 들어가기 때문이야. 발음은 내과, 치과 다 시옷이 들어가지만 쓰진 않습니다. 자 맞아. 이과야 이과. 자 그다음 맞아. 빨리 갔다 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숙제 나머지 하고 우리 서바이벌을 갈게요. 앞에 거. 자, 요거 헌법 서바이벌을 하면 되겠습니다. 헌법은 주주주주주주주주주 페이지 이거 100페이지. 여기서부터 요거 읽으면 되겠다. 102까지 해야 돼요. 102. 앞에 건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하면 돼. 문제만 풀어. 103, 104, 105 이렇게 하면 되겠다. 103부터 문제 읽어볼게요. 앞에 거 빈칸 넣는 거는 숙제로 내줄게. 103페이지. 서바이벌 하고 있어. 103, 104, 105. 103, 104, 105. 앞에 이거는 벌써 나왔어요. 안 했어. 안 했어. 숙제를 하려고. 선생님 너무 열변을 토한 것 같네. 너무 이해가 안 돼. 이 책 내용이?
너 아직 지문 다 읽었어? 성원아? 아니 그 문법. 아 문법. 그래 너 문법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거 하고 문법 때문에 이게 눈에 안 들어. 그치. 근데 이 문법 또 해. 또 하고 나중에 이건 또 특호야. 특호는 너네 거기 안 나오잖아. 정기평가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걱정하지 마. 한번 쓱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이런 내용이 있네 하고 그냥 흘러듣게 하면 돼. 주간 테스트만 좀 잘 봐서 준비해. 진짜 아닌 거 같아. 그럼 그나마 알거 그나마 알 것 같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맞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근데 1번은 맞을 거고. 저 안 하면 안 될까요? 해야 돼. 너무 많이 틀리네. 네. 찍겠습니다. 저 잘한 거예요. 야, 너네 3번하고 3번도 많이 틀리네. 그러니까 그래서 찍었어요. 기본적으로 2개 틀리는 거는 기본이네. 선생님 저 진짜 됐어요. 맞아 이거 맞아. 저 너무 잘 찍는데요? 근데 3번 4번이 어려웠나 보네. 4번만 찍어주시면 돼요. 3호 뭐. 아니야. 아니요. 3번이 좀 어려워. 3번이 어려웠어? 아니야. 고르질 않았는데. 식촉 양이 안 줄어요. 부럽네. 먹어도 주지 않는다니. 쌤 모르겠는데 어떡해요? 좀 기다려봐. 설명해줄게. 진짜 했어요. 아니. 아니. 맞는데. 아니.
가해봤네. 역시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4번. 그냥 5번이야. 아니야. 어? 자, 우리 3번만 같이 한번 해보자. 3번만 설명해줄게. 그래도 경률이도 찍었으니까. 자, A, B의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무효설이고 이게 이제 좀 어려웠어. 폐지 무효설이야. 한국처럼 독립된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를 지닌 나라가 독일과 오스트리아래. 근데 독일은 무효설, 오스트리아는 폐지 무효설을 기초로 한다. 그럼 무효설하고 폐지 무효설이 뭔지만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무효설은 어디 있냐 얘들아. 여기 있다. 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심판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인용 결정이라고 한다. 이제 헌법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고 인용 결정자 이거 위헌입니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 그럼 그 법률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해서 무효설과 폐지 무효설이 있다. 무효설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은 애초부터 법이 아니었어. 그래서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효력이 없다. 그래서 해당 법에 의해 규제되는 다른 모든 사건도 동일한 전용. 동일한 거니까 얘는 뭔 거야? 평등인 거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야. 이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선언적인 효력만 가른다. 근데 이건 아까 뭐 형평성을 주의할 수 있어. 형평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 그 법이 무효가 됐으니까 그 법을 대체할 만한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뭐가 생겨? 공백이 생기는 거겠지. 반면에 폐지 무효설은 헌법에 반합니다. 지금 너네가 얘기한 어떤 이 법이 헌법에 반해서 위헌이긴 해. 법 질서의 일부기 때문에 일단 특별한 취소 행위가 있기 전에는 일단은 유효. 내가 이게 취소다라고 하지 않은까지는 그 법이 유효인 거야. 이 경우 위헌 판결이 된 법이라도 폐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법적인 효력 가집니다. 그럼 위헌 심판을 청구한 사건만 그 법 적용을 안 받아. 그럼 딴 사람이 적용을 안 하잖아. 이거 위헌 아니에요. 딴 사람이 안 따지면 그 사람은 그냥 그 법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야. 내가 이 법 이 법입니다라고 청구한 사람 법만 적용을 안 시키는 거야. 그럼 얘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겠지. 누구는 적용시키고 누구는 적용 안 시키는 거니까. 이해했지, 그지? 그래서 기존의 법의 질서를 상실하게 만들지는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기존 법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만드는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안정성은 있지. 새로운 것이 생길 때까지. 하지만 한 사람한테 이거 헌법에다가 이거 문제가 있어요라고 따진 사람에만 그 법을 적용 안 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법을 적용시키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입니다. 이건 헌법에 위배됩니다. 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해당 법을 일단 무효화합니다. 그런 변형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오스트리아는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사건의 범위를 확대해서 위헌 청구된 것뿐만 아니라 구두 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모든 사건을 해당 사건으로 처리해서 얘는 형평성에 맞게 하는 거지. 그지? 그럼 적절하지 않는 것. A 입장은 즉 무효설은 독일 헌법재판소와 변형 판결에 독일 헌법재판소의 변형 판결을 법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아까 무효설은 뭐가 생긴다 그랬어. 자, 이 법만 있으면 이제 무효가 되면 당연히 그걸 대체할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공백이 생기는데 그런데 얘는 무효화하는 변형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다. 그래서 이것의 법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다음에 A의 입장은 즉 무효설은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의 헌법심판이 형평성 문제를 지니고 있어. 그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까지. 자, 그다음에 B의 입장은 폐지 무효설은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언적 효력을 가져서 문제가 된다. 선언적 효력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딱 걔가 그거 있기는 다른 거는 다 무효고 이제 선언이 이제 앞으로 이거는 법에 위배됩니다. 라고 하면 그 법에 공백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가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B의 입장은 아까 폐지 무효설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랬지?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사건을 확대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확정하는 거니 이 사람한테 다 적용을 시키는 거잖아요. 얘는 뭐의 문제인 거야? 형평성의 문제라고 본 거지. 확대를 시키면 그건 형평성에 따지는 거야. 한 사람만 적용시키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고 확대를 시키면 다른 사람도 다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안정성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2번은 4번, 3번은 4번, 4번은 2번. 자, 기억의 이유.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국회 인사청문회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거랑은 관계가 없는 거지, 그지? 2번.
2번은 4번.